안녕하세요. 기초 과목인 해부생리 내용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원인 해부학 용어 살펴보시면 해부학 용어에서는 기초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죠. 해부학 자세, 인체 면, 위치와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부학적 자세에서는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다. 팔은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게 자연스럽게 뻗는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인체 면에서는 우리가 정중 단면을 잘 알고 계셔야 되죠.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지는 거는 정중 단면이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위치와 방향에서는 정중 단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먼 쪽을 외측, 가까워지는 것을 내측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세 번째 있는 근위원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근위원이는 몸통에서 가까운 것을 근이라고 하고 먼 쪽을 원이라고 하실 수가 있죠. 중심과 말초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척추 신경의 이제 중심이 척추에서 나온다 하면은 손 쪽으로, 손가락 쪽은 말초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관절 운동을 나타내는 용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굴곡은 두 골의 각이 감소하는 운동이죠. 신전은 두 골의 각이 증가하는 운동이 되시겠어요. 해부학적 자세에서 약간 넘어가는 경우를 이제 과신전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 내전, 외전은 정중면을 중심으로 가까이 오는 걸 내전, 멀어지는 거를 외전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 같은 경우는 내전, 외전을 표현하실 때 가운데 손가락을 기준으로 모아지는 걸 내전, 벌어지는 걸 외전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회전과 회선 같은 경우도 용어가 비슷하지만 회전은 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돌리는 동작이 되시겠고요. 회선은 신체 말단을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팔이나 손가락을 원을 그리시면 그게 어깨에 360도가 돌아가는 회선 운동이 되실 수가 있죠. 회외 회내가 있어요. 아까 해부학적 자세에서 손바닥이 위로 가게 하는 자세다 했어요. 손바닥이 앞쪽으로 돌리는 자세 회외 상태가 되시겠죠. 손등이 앞쪽으로 나오는 거는 회내 동작이 되시겠어요. 내번과 외번도 회외 회내하고 비슷하실 수 있는데요. 발바닥을 안쪽으로 향하도록 들어 올리는 상태.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쪽으로 발바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죠. 내번이 되시겠어요.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발을 꼬는 운동, 새끼발가락 쪽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외번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손가락에서도 대립 운동이 있는데요. 엄지와 새끼손가락 같이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를 부딪히는 운동을 대립, 맞섬 운동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단어는 항상성 되시겠어요. 항상성 하면 이제 몸이 안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0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뭔가 뭐 식사를 많이 했다든지 밖에 날씨가 뜨겁다든지 해서 플러스 3이 된 거예요. 그럼 플러스 3인 경우 0이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이런 것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빼는 과정을 항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빼는 과정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계속 추가로 뭔가를 더해지는 경우는 양성 피드백 기전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신체에서는 대부분이 음성 피드백 기전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한 후에 당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중에 있는 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시키실 수가 있죠. 이렇게 빼기를 하는 과정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양성 피드백은 흔하진 않지만 이제 분만 시에 자궁 수축을 하기 위해서 옥시토신이 계속 분비되면서 이 수축이 계속 촉진되는 거죠. 이런 기전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밖에도 항상성은 6가지 특성을 갖는데요. 보상성, 자기조절성, 피드백, 상호보완성, 오류와 이탈, 제한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각 특성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특히나 제한성 같은 경우는 인체에서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드백이 움직이실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성장 상태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제한을 가질 수 있다는 걸 특징을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 단어는 인체 구성이에요. 인체를 구성할 때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가 어디냐 하면 세포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기관은 같은 일을 하는 계통이 되면서 하나의 유기체, 인체가 되실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3가지 성분은 뭐냐 했을 때는 세포와 사이질 물질, 체액 3가지를 표현하실 수가 있죠. 체액 같은 경우는 물이죠.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얼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체중의 60에서 70%가 이 체액으로 물로 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혈액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실 수 있죠. 그 체액은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느냐? 세포 안에 3분의 2가 차지하고 있고요. 세포 밖에 3분의 1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세포 안에는 대부분 전해질 같은 경우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채소 단위인 세포를 이제 살펴볼 건데 세포 같은 경우는 3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겉을 싸고 있는 세포막, 안에 내용물인 세포질, 가운데에 둥그렇게 차고 있는 핵이 되시겠어요. 세포막 같은 경우는 물질 수송을 하는 역할을 하고 세포질은 생리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죠. 핵은 물질 대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RNA, DNA를 갖고 있는 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포질 구성 성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세포질 구성 성분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보시면 세포질 그물이 있어요. 세포질 그물은 이 생체에 필요한 대부분 물질들을 생산하는 곳인데 조면소포체 같은 경우는 단백질 생산을 담당하고 활면소포체는 지방 생산을 담당하죠. 용해소체라고 리소좀 같은 경우는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고 골지기관은 생산된 단백질을 저축하거나 정제시키고 운송시키는 역할을 하실 수 있어요. 중심체는 세포 골격의 한 요소로 분열 시의 세포 극성을 조절하고요. 사립체 미토콘드리아는 조직호흡 장소가 되시겠죠. 에너지 ATP를 합성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질의 각 역할을 꼭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세포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인체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생산하고 이동하고 이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곳, 세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세포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세포막 같은 경우는 대사와 성장에 필요한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운반하고 수송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 운반, 이동하는 과정은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알고 계셔야겠죠? 이동 기전에서는 우선은 밑에 그림과 같이 세포막을 먼저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세포막 같은 경우는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작은 입자라든지 기름 성분들은 이 막을 통과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지만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이온 같은 경우는 이 세포질 막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막단백질을 통과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포막을 통과하실 때는 농도 차이로 그 경사의 차이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어디서 일어나느냐? 폐포에서 일어나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할 때 확산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경사 차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용매, 물 성분이 이동하는 것을 삼투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신장에서 수분을 재흡수할 때 이 삼투가 일어나실 수가 있죠. 우리 김장할 때 배추에다 소금 뿌리는 것도 삼투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능동수송은 아까 확산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사 차이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경사를 거꾸로 가기 때문에 힘들죠. 에너지가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동수송은 항상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하시면 되겠어요. 소장에서 포도당을 흡수할 때 능동수송이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여과는 수압의 차이로 물과 용해 물질들이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죠. 신장에서 보호막 주머니에서 이 동맥, 세동맥의 이 압력 차이로 물과 여러 물질들이 통과할 수 있죠. 이 과정을 여과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겠어요. 촉진 확산은 아까 농도 차이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확산이 좀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거죠. 막단백질이 열리면서 그 관문을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면서 이동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포도당이 세포 내로 확산 시에 이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죠. 포식, 포홈 같은 경우는 세포막이 그 고형 물질들을 삼키는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포식은 백혈구가 박테리아를 삼키는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포홈 같은 경우는 작은 물질들이나 액체 성분들을 세포막이 감싸서 안으로 끌어당기는 형태를 포음 작용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세포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이 이루어져야 되죠. 원래 정자와 난자라는 하나의 세포가 만나서 분열을 계속하면서 신체 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세포 분열로 일어나실 수 있죠. 세포 분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지실 수 있어요. 간기는 원래 상태 휴식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부터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기의 특징은 핵에 막이 없어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염색체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포질 안에는 방추사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기는 이제 뚜렷하게 염색체들이 가운데 모이는 거죠. 가운데 모여서 갈라질 준비를 하는 거죠. 그 양쪽 끝에 방추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형태가 보이실 수 있어요. 후기에는 이제 염색체가 반으로 갈라져서 양쪽으로 두 개가 될 준비가 끝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기는 세포질이 이제 분열하는 시기예요. 후기까지는 이제 핵이 분열을 했다면 말기는 세포질 자체가 분열을 해서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거죠.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세포는 기능에 따라서 근육세포, 신경세포, 상피세포, 결합조직세포로 나눠지실 수가 있죠. 근육세포는 이완과 수축을 통해서 근력을 발생시키고 신경세포는 정기적 흥분을 통해서 이 흥분을 자극을 전달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상피세포는 내부 조직을 보호하거나 물질 교환을 조절하는 장벽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죠. 결합조직은 인체의 구조를 연결하고 고정하고 하는 역할을 해요. 대표적으로 지방, 골세포,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들이 다 결합조직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세포 중에서 그물 내피 세포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대부분 포식 세포들이 그물 내피 세포 형태로 가지고 있죠. 이 림프절이나 비장, 골수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물 내피 세포가 과다하게 이제 파괴가 됐을 때, 적혈구를 예를 들었을 때 파괴됐을 때 빈혈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과하게 너무 또 증식했을 때는 그물 세포 육종이 발생하실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앞에서 살펴본 세포들이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슷한 형태들끼리 이렇게 모인 집단을 조직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포의 기능에 따라서 조직 똑같이 표현하실 수 있어요.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나눠지실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 밑에 있는 거 방어장기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림프나 간, 골수, 비장은 혈액을 정화한다든지 그물세포, 백혈구를 생성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방어적 장기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네 번째 단원인 골격계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격을 이루는 부분은 뼈와 연골, 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뼈와 뼈 사이를 관절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죠. 뼈는 우리 몸 중에 가장 단단한 조직이죠. 체중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성인은 무기질이 침착이 늘어나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어렸을 때 어린이 같은 경우는 뼈가 유기질이 많이 차 있어서 탄력이 좋은 상태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뼈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뼈는 골막과 골조직, 골수로 나눠지실 수 있죠. 각 역할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골막 같은 경우는 뼈의 외면을 덮고 있어요. 결합 조직이죠. 뼈의 보호, 혈관, 림프관, 신경을 통과시키는 바탕을 제공하고요. 특히나 골절 시 뼈를 재생하는 역할을 해요. 근육이나 힘줄이 붙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골조직은 뼈의 단단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실제 조직이죠. 크게 해면골과 치밀골이 있어요. 스폰지 모양으로 엉성엉성한 조직이 있고, 단단한 조직인 치밀골, 골간에 이 치밀골로 구성이 되어 있죠. 골수 같은 경우는 혈구를 생성하는 조혈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뼈의 발생과 성장 부분을 보시면 뼈는 연골 형태에서 중심에서 점차 칼슘 등 무기질이 침착되면서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죠. 양쪽 끝으로 길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뼈의 성장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호르몬, 비타민, 칼슘, 칼시토닌, 인 등이 적절히 공급이 돼야지 이때 뼈의 성장이 일어나실 수 있죠. 그래서 충분한 영양 섭취도 중요하고, 운동도 적절히 하시는 게 뼈 성장에 도움이 되실 수 있죠. 다음으로 뼈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주 기능이에요. 신체를 지지하고 체격을 유지하는 기능이죠. 보호 기능, 내부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죠. 골수에서 혈구를 생성하기 때문에 조혈 기능을 가지고요. 근육과 협력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무기 화합물질들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실 수 있어요. 뼈는 우리 몸에 206개가 가지고 있죠. 형태에 따라서는 상완골, 대퇴골처럼 긴 뼈가 있고요. 수분골, 족근골 같이 짧은 뼈가 있고, 견갑골이라든지 늑골, 두개골처럼 납작한 형태의 납작뼈가 있어요. 척추라든지 안면골 같이 불규칙적 모양인 불규칙뼈도 구성이 되어 있죠. 위치에 따라서는 축골격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축을 이루는 축골격은 두개골과 척추뼈, 늑골, 흉골이 되실 수 있죠. 그리고 팔다리인 사지골격은 상지골, 하지골 이렇게 분류를 하실 수 있겠어요. 골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몸통을 이루는 이제 골격이라고 한 부분에서 이제 두개골과 척추, 늑골, 흉골이 되시겠죠? 첫 번째가 두개골, 머리에 있는 뼈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머리에 있는 뼈는 뇌를 감싸고 있는 뇌 두개골, 얼굴 앞쪽을 감싸는 안면골, 그리고 귀 속에 있는 이소골, 목 안에 있는 설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뇌 두개골은 전두골, 후두골, 저평골, 사골, 두정골, 축두골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뇌 두개골은 뇌를 보호하고 있죠. 뇌를 보호하는 순서 살펴보시면 겉에 두피가 있어요. 두피 밑에는 지금 살펴본 두개골이 있고요. 두개골 밑에는 세 개의 막이 있죠. 경막, 지주막, 연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주막 다음으로는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어요. 뇌척수액은 충격 완화라든지 보호 역할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아동에서 소천문, 대천문 배우셨는데, 소천문은
두전골과 후두골이 이제 만나서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거죠. 6에서 8주에 닫히게 되겠고요. 대천문 같은 경우는 전두골과 두전골이 만나서 다이아몬드 모양을 이루고 있는 형태라고 되실 수 있죠. 12에서 18개월에 닫히실 수 있죠. 안면골 살펴보시면 얼굴을 이루는 거죠. 상악골, 광대뼈, 코뼈, 누골, 하비갑계, 구개골, 서골, 하악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뇌두개골이나 안면골이나 이런 뼈들은 잘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 뼈인데 움직이는 뼈가 하나 있어요. 하악골이죠. 하악골은 두개골 중에서 움직이는 뼈다 기억을 해주시고, 측두골과 하악골이 만나서 턱관절을 이루고 있다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귀 속에 있는 이소골은 망치, 모루, 등잡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리의 증폭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설골은 아래턱뼈 밑에 후두, 갑상, 연골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몸통의 중축이 되는 이제 척추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척추뼈 하나하나가 모여서 척주를 등골뼈를 이루는 거죠. 척수를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경추, 목뼈, 등뼈, 흉추, 허리뼈, 요추, 골반뼈, 천추, 꼬리뼈, 밑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린아이 때는 33개였다가 천추, 밑추가 한 개 한 개로 융합이 돼서 성인은 26개가 되실 수가 있죠. 척추뼈 구성은 이제 사이사이에 추간판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추간판은 척추 디스크라고도 하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어요. 그리고 경추와 요추는 앞으로 휘어지는 목 망곡, 허리 망곡을 보이고요. 흉추와 천추는 뒤로 휘어지는 가슴 망곡, 천추 망곡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흉곽은 늑골과 흉골, 늑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흉곽 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심장과 폐, 큰 혈관들이 분포하고 있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늑골은 좌우 12쌍이고 흉골은 흉골병, 흉골체, 검사흉돌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겠어요. 다음으로 사지뼈를 살펴볼 건데요. 팔부터 살펴보시면 팔을 잇는 뼈가 있어요. 쇄골하고 견갑골이죠. 앞쪽에 있는 쇄골과 뒤쪽에 있는 견갑골이 팔 이음뼈가 되시겠어요. 윗팔을 상완골, 아랫팔을 척골, 요골, 엄지손가락 쪽이 요골이고요. 새끼손가락 쪽이 척골 되시겠어요. 손은 수금골, 중수골, 가락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리도 이음뼈가 있는데요. 골반뼈라고 보시면 되겠죠. 볼기뼈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트 모양인 장골, 둥근 구멍이 있는 좌골, 가운데 부분이 치골, 장좌치 세 가지가 이제 볼기뼈를 이루고 있고요. 이 볼기뼈 골반 안에는 중요한 장기인 방광, 자궁, 전립선, 직장 이런 것들이 분포가 되어 있죠. 위 다리 부분을 대퇴골이라고 하고요. 무릎뼈를 슬개골이라고 하실 수 있죠. 아래쪽도 엄지발가락 쪽이 경골, 새끼발가락 쪽이 비골이 되실 수가 있어요. 발가락뼈도 족근골, 중족골, 가락뼈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사람의 체중을 지탱하는 뼈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대퇴골과 경골이 되시겠어요. 뼈에 이어서 연골과 관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골은 뼈와 마찬가지로 결합 조직의 일종이죠. 물렁뼈. 근데 혈관이나 신경이 분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확산을 통해서 영양액을 공급받으실 수가 있고, 얘가 손상 시에 복구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유리연골, 섬유연골, 탄력연골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관절은 2개 이상의 뼈들이 연결된 부위예요. 기능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섬유관절, 반부동인 연골관절, 움직이는 윤활관절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죠. 우리가 팔다리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윤활관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윤활관절 안에는 윤활막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윤활막은 그 안에서 윤활액을 만들고요. 얘는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부딪히지 않도록 윤활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무릎 관절에는 십자 모양의 인대들이 관절을 잡고 있죠. 그래서 슬관절에는 십자 인대가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섯 번째 단원인 근육계의 구조와 기능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육의 구조는 근육 조직, 혈관, 신경, 근막, 골외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근육의 종류 두 가지가 있죠. 무늬가 있는 횡문근, 무늬가 없는 평활근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무늬가 있는 횡문근 같은 경우는 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고요. 무늬가 없는 평활근 같은 경우는 불수의적인 근육이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내장근들이 대부분 평활근이고 우리가 팔다리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골격근 같은 경우는 다 횡문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주시면 돼요. 전체 근육이 한 600개가 된다면 횡문근인 골격근이 거의 400개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심근 같은 경우는 무늬가 있는 횡문근이면서 불수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심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평활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실 수가 있겠어요. 근육의 기능이 있어요.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 움직임을 만들고요. 자세를 유지하고 관절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열을,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시킬 때 이제 근육의 기능이 있고요. 운동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육에는 항상 이제 뼈에는 저장 기능이 있지만 근육엔 저장 기능이 없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호흡을 주관하는 근육은 대표적으로 이제 늑골거근과 늑하근, 흉횡근, 횡경막, 내늑간근, 외늑간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횡경막과 늑간근이 움직이면서 흡기 호기를 만드실 수 있죠. 횡경막은 여기서 또 흉부와 복부를 나뉘는 막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육 주사를 놓는 부위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둔부에는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이 있는데 중둔근에 이제 근육 주사를 놓으실 수가 있고 소아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발달되지 않아서 외측 대퇴부에 있는 외측 광근에 근육 주사를 놓으실 수 있죠. 상안부에는 삼각근이 있는데 근육이 작아서 여기는 1cc 이상의 많은 양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부위, 그래서 대부분 예방접종할 때 사용하는 부위가 삼각근이 되실 수가 있겠어요. 여섯 번째 단원인 소화기계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화기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화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입으로 영양분을 먹고 그것을 이제 잘게 부숴서 흡수할 수 있게 만들고 그거를 흡수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소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화는 크게 물리적인 소화가 있고요. 화학적, 생물학적 소화가 있어요. 물리적 소화는 치아로 씹는 저작이라든지 장이 운동을 해서 옆으로 미는 운동들이 물리적 소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장 운동이 물리적 소화에 속하실 수 있죠. 장벽에 있는 평활근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식도에서부터 위, 소장, 대장, 항문까지 이렇게 밀어서 보내실 수가 있죠. 이 운동을 연동 운동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아래로 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소장에서는 분절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소장에서는 흡수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잘게 부서진 영양액들이 잘 섞이도록 소화액들과 잘 섞이도록 교대로 움츠렸다 폈다 하는 운동, 분절 운동이 되시겠어요. 이 저작과 연동 분절 운동을 물리적 소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화학적인 소화는 소화액들이 나와서 이 영양분들을 가수분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백질의 큰 덩어리를 아미노산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잘게 부수는 과정, 얘가 화학적 소화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화학적 소화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침에서부터 일어나실 수가 있는데 침에는 소화 요소가 타이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침 녹말 분해 효소죠. 얘 같은 경우는 이 탄수화물을 이 녹말
메가당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실 수가 있죠. 위로 넘어가게 되면 위에는 위벽에서 나온 이제 펩시노겐과 염산이 만난 펩신이 이제 소화 효소로 나오죠. 그래서 단백질을 잘게 부숴서 펩톤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장에 가게 되면 에렙신, 엽전효소, 엿당 분해 요소, 젖당 분해 요소 같은 소화 효소들이 나와서 단백질, 탄수화물들을 아미노산, 포도당으로 잘게 부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과 췌장에서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되죠. 그러면 지방을 유화시키는 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췌장도 이제 녹말 분해 요소 아밀라제, 트립신, 지방 분해 요소 리파아제를 십이지장으로 배출을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지방산, 아미노산, 포도당으로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을 화학적 소화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생물학적 소화는 장내 세균들이 이제 발효나 부패를 통해서 분해시키는 과정을 생물학적 소화다 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소화를 이루는 관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입이 되시겠어요. 입은 이제 타액에서 나오는 소화효소 타이알린과 덩어리들을 잘게 부수는 저작이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혀와 치아, 침샘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혀는 맛을 느끼고 이제 섞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치아는 저작을 하죠. 유치는 20개, 영구칠은 32개가 되시겠어요. 소화효소인 침이 나오는 곳은 귀밑샘인 이하샘, 턱밑샘인 아하샘, 혀 밑에 있는 설하샘에서 이제 침들이 분비가 되는 거죠. 가장 큰 거는 이하샘, 귀밑샘이 되시겠어요. 부교감 신경의 자극으로 침이 하루에 1000에서 1500ml로 이제 분비가 되고 pH가 6에서 7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침 종류들은 이제 저작이 된 음식물을 고루고루 섞어가지고 삼키기 쉬운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인두를 거치는데 인두는 공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음식물이 들어가기도 하는 공동 통로가 되시겠어요. 다음으로 식도로 넘어가죠. 식도는 25cm가 되고요. 연동운동으로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운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식도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위는 J자 모양이고요. 팽대된 부분으로 저장을 하는 공간이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식도와 위가 만나는 입구 부분을 분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12지장, 소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출구 부분을 유문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코올과 당분이 선택적으로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위벽에서는 내인자와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죠. 내인자는 비타민 B12를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게 돕는 물질이 되시겠고요. 소화효소로는 펩시노젠이 분비가 돼서 엽산하고 섞여서 펩신이라는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되시겠죠. 이 소화효소 분비는 특히나 또 위에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 촉진을 시키실 수 있는 과정이 되시겠어요. 다음으로 위를 거쳐서 소장으로 넘어가죠. 소장은 10공회,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2지장에서는 담낭과 췌장에서 소화액들이 분출되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는 곳이 소장이 되시겠어요. 돌림주름이 관찰되고 장윤모가 있죠. 특히나 길이가 길다는 특징을 가지실 수 있어요. 소장에서는 꿈틀거리는 분절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조절을 받고 소화의 최종 산물이 장윤모를 통해서 포도당과 단백질은 혈액을, 지방은 림프를 타고 흡수가 되실 수가 있어요. 최종 산물로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되시겠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이 되시겠죠.
다음으로 대장으로 넘어가시면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대부분의 수분을 흡수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 대장이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대장에서는 결장끈과 결장팽대, 복막 주름이 관찰이 되고요. 직경이 큰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대장의 시작 부분에 꼬리 모양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맹장 충수돌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충수염이 생기실 수 있죠. 백혈구가 증가하면서 열이 나실 수가 있어요. 대장 같은 경우는 결장이 상행, 횡행, 하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부 마사지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도 해부학적 그림을 이해하시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부속장기로 간과 췌장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위 상복부에 이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간은 담즙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담즙을 만들어내면 담낭에서 그걸 저장하고 농축을 시키죠. 담낭은 어디에 있느냐? 간 밑에 있죠. 하면에 위치하고 있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췌장은 3대 영양소를 다 소화하는 효소를 분비를 해요. 그래서 아밀라제라든지 리파제라든지 트립신을 분비를 해서 세 가지 영양소를 다 소화시키죠. 이 소화관으로 역할을 대표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내분비로 역할은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를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분비와 내분비 기능을 모두 가진 장기를 고르시오 했을 때 대표적인 게 췌장이 되실 수가 있겠죠. 7번째 단원인 호흡기계의 구조와 기능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기가 들어가서 폐에서 이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장기를 보시면 코와 인두를 거쳐서 후두에서 기관, 기관에서 기관지, 폐포까지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계통을 호흡기계라고 보실 수가 있죠. 코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상부 호흡기 계통으로 먼지를 흡착하고 찬 공기를 덮여주고 습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양옆으로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얘를 부비동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 소리를 공명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때 여기 코에 염증이 있어서 상악동에 염증이 번지는 경우에 이제 축농증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인두는 소화기에서도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했죠. 공기도 지나가는 통로가 되시겠어요. 중이관 같은 경우는 고시라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인두염이 중이염을 일으키실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후두는 9개의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후두 덮개가 있어서 음식물을 삼킬 때는 이제 후두 덮개가 닫히고 평상시엔 항상 열려 있는 형태가 되실 수 있죠. 식사를 하실 때는 앞쪽으로 고개를 약간 숙이시면 연화곤란 환자분들이 흡인, 사례가 덜 걸리실 수가 있는 거죠. 기관은 C자 모양으로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기가 유통할 수 있는 내강으로 열려 있어요. 점막으로 덮여 있고요. 여기 상기도가 막혔을 때 기관을 절개하는 거 기관절개술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폐를 살펴보시면 폐는 일회 호흡량은 50ml 정도가 되고요. 작은 단위인 포도알맹이 같은 폐포가 있어서 거기서 가스 교환이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 호흡 횟수는 12에서 20회 정도이지만 조절하는 곳은 연수가 되시겠어요. 폐는 이중막으로 덮여 있는데 얘를 흉막이라고 표현하죠. 윤활액이 차 있어서 호흡 시에 마찰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이곳에 공기나 액체를 빼내는 과정을 흉강천자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폐에서는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는데요. 확산으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표현할 때 호흡기와 이제 폐로 들어와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을 외호흡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죠. 심장에서 좌심실을 통해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면 조직과 모세혈관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직호흡, 내호흡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산소는 조직액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산화탄소는 혈액 쪽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산소의 운반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탄산수소 염으로 형태로 운반을 하실 수가 있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을 때 호흡을 조절하는 연수에서 호흡수를 늘리실 수 있겠어요.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는 신경조절, 연수와 내교가 있고요. 화학조절로 연수, 경동맥, 대동맥궁에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부합, 폐하를 감지해서 호흡수를 조절하실 수 있겠어요. 호흡의 산염기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서는 호흡석 산증인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정체돼서 이제 기도가 폐쇄된 경우에 CO2가 배출을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호흡성 산증이고요. 과다로 이제 산소를 배출해내는 과다호흡 시에는 호흡성 알칼리증이 발생하실 수 있죠. 당뇨라든지 신질환이라든지 심한 설사를 할 때는 중탄산이 배출이 돼서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이 구토가 심한 환자들은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폐 용량과 폐 용적을 보시면 일회 호흡량은 500이고요. 폐활량은 2500에서 5000ml가 되시겠어요. 총 폐활량을 표현할 때는 폐활량과 장기량까지를 모두 포함했을 때 총 폐 용량이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 호흡을 하실 때 흡식, 호식 이렇게 해가지고 들숨, 날숨이 일어나실 수 있는데, 이 들숨, 날숨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보실 때 공기가 들어오려면 폐의 공간이 넓어져야 하기 때문에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외 늑간근이 수축을 하고 횡격막도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의 수축이 일어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복부 근육은 이완돼서 이제 외부로부터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폐부에는 표면 장력이 약화되시는 게 보이실 수 있죠. 날숨은 밖으로 공기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폐 공간이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갈비뼈가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내 늑간근이 수축을 하고 횡격막은 이완이 하는 상태예요. 올라오실 수 있죠. 복근도 같이 작용을 해서 호식이, 날숨이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그 밖에 목 옆에 있는 흉쇄 유돌근이라든지 삼각근이라든지 어깨에 있는 승모근이 같이 호흡할 때 이용한다 하는 경우는 호흡 곤란을 의심하실 수 있죠. 호흡 보조근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저항이라고 해서 기도의 길이가 길수록, 직경이 좁을수록 저항이 증가되죠. 그래서 호흡 곤란이 나타나실 수 있겠어요. 교감신경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경우는 기도의 구경이 확장되죠. 그래서 숨쉬기가 좀 용이해지실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호흡 양상과 관련 용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다호흡은 호흡 횟수와 깊이가 증가하는 거예요. 호흡기 질환이나 빈혈, 쇠약이라든지 공포나 불안, 저기압, 체온 증가, 출혈 시에 이제 과다호흡이 나타나실 수 있죠. 그냥 횟수만 증가하는 거는 빈호흡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호흡 완만, 서호흡 같은 경우는 호흡수가 적어지는 거죠. 12에서 20회를 정상으로 본다면 10에서 12회 미만인 경우에 이제 느린 호흡, 서호흡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했을 때 소호흡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약 전에 활력증후 중에서 호흡수를 꼭 측정을 해주셔야겠죠. 체인스톡 호흡은 임종 시 나타나는 호흡이죠. 이 호흡 같은 경우는 무호흡과 과다호흡이 교대로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푸즈마 호흡은 당뇨 혼수 시에 나타나고요. 깊고 긴 호흡이고 과일 냄새, 아세톤 냄새가 난다 표현을 하실 수 있죠.
비오트 호흡은 무호흡에서 갑자기 과호흡, 무호흡이 나타나는 형태로 뇌압이 상승한 뇌염이라든지 수막염, 뇌종양시 나타나실 수 있죠. 기자호흡은 누워있을 때는 호흡곤란으로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바로 앉거나 서지 않으면 호흡이 곤란한 상태를 기자호흡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 밖에 확산이라는 용어, 폐포와 적혈구 간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는 의미로 사용하실 수 있다 했고요. 연수는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이고, 환기는 공기가 폐로 유입되고 또 유출되는 기계적인 이동 과정을 환기라고 표현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상부 기도 부분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압력을 높여서 밖으로 배출하는 과정을 기침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죠. 청결 기전이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겠어요.